지금은 이제 셧다운, 락다운이 사람들을 못 움직이게 한 바이러스가 촉매가 된 거고요. 아닐 수 있다. 똑같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는 부작용들이 10여 년 전보다는 훨씬 많이 나타날 확률이 있다. 안녕하세요. 김작가TV 내심 물어드립니다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코노미스트의 투자 편입니다. 요 책 집필하셨는데 특히 박사님 파트가 사실 굉장히 제가 열심히 읽었는데 내용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어렵게 쓴 게 아니라 내용 자체가 좀 쉽지 않은 분야인 것 같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상황을 정확하게 전망하고 또 현실을 이해하고 있다면 네. 굉장히 쉽게 썼을 텐데 이 저자가 시원치 않아서 내용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용서를 구합니다. 지금 이러시면 제 딱불 엄청 쌓일 것 같은데 왜 박사님 디스하냐. 이 책에 그런 이야기가 처음에 시작되더라고요. 경제와 금융시장이 반복이 된다고. 네. 이게 우리가 이제 항상 위기 때 그런 뭐 예를 들면 옛날 IMF라든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게 반복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반복이 되는 건가요?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네. 반복되는 원리가 좀 비슷합니다. 일단 경제가 좀 과열에 이르면 네. 그 다음에 순환적이라고 하면 더 이상 좋아지긴 좀 어려우니까 조금 이제 식습니다. 물이 이제 끓다가 식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제 경기 하강이 일어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경기 하강이 일어날 때, 그 직전에 경기가 과열을 보일 때, 만약에 과열을 보였다면 대체로 경제 주체들이 빚을 많이 끌어다 씁니다. 경기가 좋으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찬스가 많잖아요. 더 대출을 내서? 네, 집을 산다든지, 뭐 투자를 한다든지, 기업들이 생산 설비를 늘린다든지, 이제 그러다 보면 생산 설비의 과잉이 공급 과잉을 낳고, 그럼 재고가 쌓이겠죠, 안 팔리고.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그 다음에 뭐 빚을 내서 주식이나 부동산도 사고, 뭐 갭 투자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죠. 재무적 활동을 하고. 그러다 보면 경기가 꺾일 때, 그 직전에 경기가 활활 타오를 때 늘었던 빚이 이제 그 좀 말썽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부메랑이 되는 거군요. 네. 소위 이걸 부채 조종. 경기가 꺾이면 부채 갚기가 어렵잖아요. 기업들은 현금이 이제 좀 쫄리고, 가게도 뭐 소득이 잘 늘질 않고, 혹은 일자리를 잃고 이러면 빚내서 뭘 했던 것들을 이제 갚아야 되는데, 빚은 그대로 있는데, 인컴이 주니까 기업이든 개인이든 혹은 정부도 이제 재정 수입이 주니까 빚 갚는데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경기 하강기 때는 부채 조정, 빚 갚는 행동하고 경기의 어떤 위축하고 고용 감소, 생산 감소, 투자 감소 이런 게 이제 같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자산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경기가 호황을 보일 때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었던 어떤 자산 가격이 경기 하강 때는 이제 같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산 가격, 부채 조정, 경기 조정 이런 게 이제 같이 일어나는데 1918년 같은 경우에 미국 대공황이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도 그때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둘 다 안 살아본 거죠? 안 사셨죠? 네. 100년 전이네요? 네, 저도 안 살아봐서 잘 모르는데 뭐 책에서 보니까 그때도 부채가 늘었대요. 사람들이 부채를 많이 일으켜서 투자도 하고 개인들은 뭐 자동차도 사고 뭐 가전제품도 사고 이랬다는 거죠. 경기가 꺾이니까 갑자기 빚을 사람들이 못 갚고 그때 이제 주가도 많이 폭락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근래에도 뭐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70년대 후반에 뭐 유가가 이제 폭락하기 시작하면서부터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80년대 후반에는 미국의 저축대부조합 같은 게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저축은행과 같은 그런 작은 은행들이 이제 부도가 나면서 또 80년대 말에 이제 그런 일이 생겼고 근래로 들어와서는 2000년 닷컴 버블 때 이제 IT 주식들이 너무 이제 과도하게 올랐다가 꺾이면서 이제 경기도 같이 끌고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빚내서 뭔가를 했던 기업이나 가게나 이런 개인들이 다 이제 좀 고초를 겪었죠. 그때 나스닥이 4분의 1 토막이 났지 않습니까? 또 주가가 꺾이니까 경기도 같이 꺾입니다. 또 주가 때문에 경기가 꺾이는 거죠. 그리고 2007년, 8년에 서프라임 때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 전에 부채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정을 보였습니다. 경기도 조정을 보이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라는 아주 특별한 일이 생겼어요. 그렇죠. 이건 좀 종류가 완전 다른 거잖아요. 종자가 다릅니다. 사실 원초적으로만 딱 문제만 따져보면 이건 원래 경제적인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맞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죠. 생명의 문제인 건데. 아니 미생물이 이제 뭔가를 사람들의 경제 활동을 못하게 만들었죠. 소위 락다운, 셧다운을 만들었는데
경제 활동이 안 일어나다 보니까, 못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집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제 고용이 줄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뭐 여행객들이 주니까 모든 관련된 서비스 산업들, 항공, 여행 이런 것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아주 순식간에. 그런데 이번 코로나19가 있기 전에도 역시 경기는 과열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적지 않게 경기가 팽창했거든요. 뭐 과열에 대한 것은 쉽게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전후 최장 130개월을 경기 확장을 보였고 10년 넘게 확장을 보인 거죠. 확장이라는 거는 상승했다라는 예, 의미인 경기가 한 번도 그 사이에 뭐 의미 있게 덜컹거리지 않고 뭐 계속 한 11년간 뭐 경기가 계속 우상향만 했다. 계속 일자리는 늘고 계속 생산은 증가하고 주가도 계속 오르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올라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제 바이러스라는 게 이상한 게 와서 툭 건드리니까 이제 어쨌든 덜컥 내려앉은 겁니다.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그렇죠. 전과 일전에 글로벌 금융이나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똑같이 반복되는 것과 좀 다른 건 뭔가요? 이제 같은 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그 전에 경기가 과열인지는 모르지만 적지 않게 올랐다, 부채도 많이 증가했다. 네. 사람들이 부채를 늘려서 생산도 하고 투자도 하고 부동산도 사고 주식도 샀다. 네. 이런 거는 똑같고요. 다른 점은 과거에는 경기 자체가 너무 과열이거나 자산 가격이 너무 거품이 돼서 지풀에 꺾이면서 됐는데 이번에는 소위 촉매,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게 바이러스라는 좀 특수한 경우가 이제 방아쇠 역할을 했다. 2008년 같은 경우에는 부실 가계 주택 대출, 네. 서브프라임 대출이 이제 촉매가 된 거고 네. 지금은 이제 셧다운, 락다운이 사람들을 못 움직이게 한 바이러스가 촉매가 된 거고요. 네. 그러면 숙주가 뭐냐, 경제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만한 숙주가 뭐냐를 이제 제가 책에도 이제 좀 썼는데, 네. 숙주가 이제 각 그 경기 사이클 때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 경우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떤 때는 숙주가 2000년부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서브프라임 직전까지는 가계의 은행이 대출을 너무 늘려가지고 그게 이제 숙주가 된 거죠. 소위 가계부채가 미국에서 숙주가 된 거고, 그 전에 바로 2000년에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경기가 조정을 보일 때는 숙주가 IT 주식, 테크 주식, 뭔가 밀레니엄의 꿈을 안고 있는 그런 주식들이 너무 거품을 일으킨 게 이제 그 주식 자체가, 주식 시장이 그렇죠. 숙주가 된 거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숙주가 뭘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뭐 이 책에서 각 부채, 여러 가지 종류의 부채가 너무 는 게, 네. 부채가 는 게 바이러스를 일으킨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전혀 관련 없죠. 네, 전혀 관련이 없는데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대로 자기 일을,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인간한테. 부채는 부채대로 자기 일을 했는데 이 두 개가 그냥 어느 날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못 움직이게 하면서 경제를 이제 건드리니까 경제에 이제 쇼크를 준 거죠. 쇼크를 주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어떤 교통사고가 났는데 마침 그 기저질환이 좀 있었다는 거죠.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인데 외부 충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가 조금 고령자고 너무 지쳐있고 그 다음에 너무 공격적으로 재무관리를 공격적으로 해서 주식시장도 많이 올렸고 집값도 많이 올렸고 또 부채를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는 국가, 기업, 가계, 그것도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선진국, 신흥국 할 거 없이 전 세계의 이런 가계, 기업, 정부, 이 상대의 경제 주체들이 자기의 역량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채를 끌어다 쓴 거는 맞는 거죠. 이게 일종의 당뇨병인데 네, 갑자기 바이러스가 침투하면서 이게 원래 당뇨병이 합병증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쇼크가 왔을 때, 교통사고가 왔을 때, 바이러스가 침공을 했을 때 연준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우리나라로 중앙은행이죠. 제일 먼저 대처한 게 이 부채를 많이 안고 있는 기업들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에 대비해서 과감한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네. 왜 기업들한테 지원을 했을까요? 거기가 제일 취약한 골이니까. 거기에 기저질환이 쌓여 있으니까. 네. 그쪽이 터지면 그게 일파만파 커지니까. 또 경제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돈을 푼 겁니다. 그래서 뭐 트리플 B라든지 또 그 이하의 낮은 투기 등급 채권 배사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사줄게.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번에 어떠한 그 취약한 고리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반증하고 있는 거죠. 그럼 원래 이전에 부채가 많았던 게 이번 바이러스 만나면서 되게 일이 커진 거잖아요. 네. 부채 비중은 역사상 지금이 가장 많았던 시절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 세계 제가 신흥국과 선진국 부채를 이제 금액 기준으로 이렇게 했고, 와. 그리고 이제 GDP 대비, 네. 뭐 경제가 성장하면서 부채가 느는 건 당연하거든요. GDP라는 거는 실물 경제잖아요. 네. 실물 경제 규모에 비해서 전 세계 부채가 지금 너무 높네요. 네, 12년 전에 서프라임 세계 금융위기 때는 200%였는데 지금 이제 320% 정도 되고 2020년 기준으로 320%니까 이번에 이제 부채를 또 늘리거든요. 네. 정부 부채가 늘어나죠, 이번엔. 정부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400%를 육박할 겁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한 4배 정도의 부채가 풀려 있는데 문제는 10여 년 전에 비해서 10여 년 전에 200%였는데 경제 규모 대비 지금은 400%다 그러면 200%포인트가 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경제 규모보다 거의 2배 수준으로 늘었다. 지금 10년 만에. 뭐 늘면 안 되냐? 뭐 늘어도 됩니다. 그래요? 늘어도 안 된다라는 법은 없는데 네. 늘어도 되는데 이제 뭔가 이게 세상에 경제학자들은 이제 너무 고민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빚이 많으면 좀 뭔가 문제를 일으키겠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주택담보대출이 좀 큰 문제였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실 이런 건 아니고 뭔가 전체 시장이 락다운, 셧다운이 되면서 이제 시장 자체가 멈춘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어느 게 지금 더 큰 거죠? 사람들은 이제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에 이런 위기가 없었다는 분도 있고 실제로 이 코로나는 이 바이러스로 왔는 거기 때문에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 건 아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그때보다는 이 양쪽이 이게 혼재하던데. 예, 둘 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예, 근데 바이러스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2019년까지 혹은 뭐 올해 초까지, 3월부터 이제 본격화됐으니까 올해 초까지 세계 경제가 막 이륙하려고 했는데 마침 이제 바이러스라는 애가 와서 이거를 이제 조금 망쳤다. 경제가 본격적으로 이륙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예, 그랬으면 문제가 없죠. 예, 그랬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경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피로도가 쌓였는데 예, 그런데 이제 얘가 와가지고 좀 너 피곤하지? 너 좀 쉬어야 되는데 왜 자꾸 달려? 너 조금 쉬면 안 되겠니? 라고 이제 145페이지의 그림 4-1을 보시면은 네. 이제 부채 사이클과 경기 사이클이 너무 이제 조금 역사적으로 네. 이게 1990년부터 쭉 그렸는데 이제 3번의 꼭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이걸 뚫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뚫지는 못하더라도 계속 뭐 고공에서 비행기가 뭐 지상 몇만 마일 위에서 계속 순항을 할 수 있죠. 네. 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보다는 이제 자연스럽게 조금은 숨 고르기를 할 때가 됐는데 어디까지나 이제 역사적이고 순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근데 바이러스가 왔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경제 활동이 얼마나 빨리 재개되느냐는 사실은 조금 잘 모르겠다. 바이러스가 뭐 약간 트레이드오프 관계잖아요. 경제활동을 재개하면 바이러스가 잘 사라지질 않고 경제활동을 멈추면 바이러스는 잡는데 경제가 좀 망가지고 뭐 아직까지는 백신이 뭐 나오기 전까지는 좀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감염학자들은 뭐 쉽게 안 물러간다고 그러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무튼 조금 불투명하고요, 하반기에. 또 한 가지는 질문하셨던 부분에서는 사실 앞서 이제 부채를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낮은 수요 국면이 존재하다 보면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빚을 많이 진 국가나 기업이나 가게들은 빚 갚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기업들이 빚을 갚느라고 좀 열심히 계속 노력하다 보면 생산이나 투자나 고용을 좀 등한시할 수밖에 없고요. 가게도 일단 은행에서 빚 독촉을 막 하고 이러면 소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소비를 좀 못하고 국가는 국가 부채가 지금 많이 늘어가지고 뭐 3차 추경, 4차 추경 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부채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는 그 효과가 조금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은 또 슬그머니 한쪽에서는 또 저기 세금을 올려야 되잖아요. 계속 국가가 적자를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 주머니 돈, 쌈짓 돈으로 돌고 돌아서 이런 정책 효과를 조금 떨어뜨리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경기가 굉장히 뭐 날개 단 듯이 바이러스만 사라지면 날개 단 듯이 내가 너 때문에 못 갔으니까 이제부터는 바이러스가 이제 사라지면 우리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부터 정말 행복한 일만 있어. 이럴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하반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가. 내년을 맞이하고 있다.
책에 보니까 자산 시장이 경기 사이클과 부채 사이클 굉장히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시던데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표를 보면 네, 거의 비슷한 그림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게 같이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빚하고 이 경기 사이클하고 자산 시장이 세 개가 사실은 동전의 앞뒷면이거든요. 사실 경기는 꺾이는데 빚이 느는 경우는 좀 드물죠. 왜냐하면 은행들이 돈을 안 빌려주잖아요, 기업이. 그렇네요. 그다음에 돈이 필요한 기업들은 재무 상태가 안 좋거나 신용 등급이 너무 낮고, 그다음에 은행이 조금 빌려줬으면 하는 데는 이미 그 직전 경기 호황기 때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이거든요.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죠. 네. 조 단위의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성전자가 은행에 가서 아쉬운 소리 하면서 돈 빌릴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진짜 어려운 기업은 지금 자영업자, 중소기업, 뭐 가게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지금 경기가 만약에 계속 약간 침체되면 은행에서 돈을 땡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침체기 때는 빚이 줍니다. 자연스럽게 강제 부채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행들도 경기가 좋아질 때 이제 대출 늘립니다. 돈을 뜯길 가능성이 적으니까. 저 너무 잘 이해됐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이거 같이 가지 싶었는데 지금 박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한 번에 이거잖아요. 한 사람이 있는데 너무 잘 나가. 그 사람한테 돈 빌려주고 싶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잘 못 나가. 돈 땡길까봐 안 빌려주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거고. 네. 근데 지금 코로나보다 그러면 지금 더 무서운 게 또 올 수 있다면서요? 또 무서운 거라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바이러스라는 이런 미생물만 지금 두려워하고 네. 이제 지금 치료제, 백신 뭐 거기에 이제 다들 이제 집중하고 있는데 네. 경제 관점에서는 자산시장 관점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 메커니즘 있지 않습니까? 경기랑 자산시장이랑 부채 사이클이랑 이게 이제 이놈들이 친구처럼 같이 다니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내년 후년까지 뭐 경기가 아주 침체를 보이지는 않더라도 네. 뭔가 옛날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저수요 국면 저희 전문 표현으로는 네. 수요가 굉장히 낮게 축 늘어진 상태에서 경기가 굉장히 더디게 이렇게 흘러가면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경제 쪽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방해하는 바이러스가 있을 거라는 거죠. 네. 사람들은 지금 현실 세계에서의 바이러스가 있으면 뭐 생활 거리두기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지만 경제는 거리두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경제는 뭐 아무리 지금 뭐 출입국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금융시장은 연결되어 있고 그렇죠. 가령 뭐 미국의 어떤 큰 기업들이 하나가 부도가 나면 달러가 갑자기 강해질 거거든요. 달러 가치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전통화, 안전자산 이런 걸 선호하기 때문에 어떤 경제 위험이 터지면 그리고 경기가 좀 계속 생각보다 안 좋네 이러면 달러가 좀 강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원화도 약세로 가고 위안화도 약세로 가면 이제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중국의 기업 부채, 중국 기업 부채가 높거든요. 특히 중국 기업들이 외자 조달이 많습니다. 위안화가 절하되면 위안화가 지금 7에서 7.2, 7.3 이렇게 평가 절하가 되면 빚을 달러 부채를 갖고 있는 중국 기업들이 빚을 갚기 위해서 외화를 조금 더 끌어다 써야 되는데 뭐 채권 시장에서 외화 채권을 다시 차환 발행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잘 원활하게 안 되겠죠. 중국만 그런가요? 지금 산유국들도 국가 부채가 많습니다.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이런 신흥국들은 국가 부채가 많거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런 데도 국가 부채가 많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흥국들의 국가 부채나 기업 부채를 조금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국가들의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경기 침체가 계속되거나 아니면 뭐 미국에서 어떤 나쁜 소식이 전해지거나 주가가 폭락하거나 이렇게 되면 나비 효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면 멀쩡한 기업들도 피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또 전 세계 돈이 안 돌겠죠. 그렇죠. 지금 굉장히 돈을 많이 풀었는데 이 돈 푼 게 좀 잘 안 돌아다니게 되고 그걸 뭐 신용 경색이라고 하는데 동맥경화처럼 이제 돈맥경화가 생기는 거 전 세계적으로 서로 뭐 내가 너를 못 믿는데 어떻게 빌려줘? 언제 봤다고? 이제 뭐 삭시침이 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니 우리 그럴 사이 아니잖아. 아이고 뭐 그거는 뭐 잠깐 잘 모르겠고 일단 다음에 봅시다.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소위 라이버 금리 런던 마켓에서 서로 이제 단기물 거래하는 게 이제 금리가 치솟습니다. 그런 게 치솟으면 서로 눈치를 채는 거죠, 사람들이. 아, 이거 위험하구나.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는 소지가 되게 있는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경제가 굴러갈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실제로 올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런 가능성만 남겨둔 채 그래도 다행히 네. 조금 그래도 이제 잔잔하게 흘러갈 수도 있고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현상이 오는 걸 이제 디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 맞습니다. 네, 디플레이션이고 디플레이션이 오면 원래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오면 자기가 진 빚의 어떤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네.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빚쟁이들이 이제 속으로 많이 웃습니다. 근데 디플레이션이 되면 빚의 가치는 그대로 있는데 자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을 주고 자산을 샀는데 빚이 5천만 원이다. 근데 네. 자산 가격이 극단적으로 5천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5천만 원의 빚은 그대로 있고 빚은 그대로 5천이고 자산 가격이 5천이면 자기 자산하고 부채, 자기의 빚이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부채 비율이 2배에서 그 2배로 상승한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디플레이션일 때 자산 가격이 특히 하락하면 빚쟁이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는 거죠. 그럼 이런 우리나라의 디플레이션이 만약에 강력하게 오면 이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진짜 부동산이 난리가 날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가능성이 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만 독자분들께서도 뭐 잘 아시지만 이거를 그냥 단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혹시나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이래서 이게 위험이 증폭되는구나. 항상 잠재돼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잠재돼 있듯이. 근데 사람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 바이러스가 병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독감이든 뭐든 대상포진이든. 그렇죠. 그렇듯이 경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거를 바이러스를 지금 경제가 안고 있다. 안고 있으면서 이제 바이러스랑 경제 바이러스랑 같이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데 경제가 튼튼하고 힘이 있으면 넌 뭐 그래 넌 어디로 살아 이러면서 이제 같이 공존하는데 이제 경제가 조금만 체력이 약해지면 얘가 올라오는 거죠. 올라와서 그냥 막 공격을 합니다. 초토화를 시키고 경제를 그냥 무너뜨리려고 갖은 이제 책략을 다 하는 거죠. 얘도 바이러스도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바이러스 생명체니까. 네. 생명 소중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지금 어쨌든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이번에 사실 우리 거의 모든 국민이 알 정도로 통화정책, 재정정책 이렇게까지 한 적이 없잖아요. 네. 근데 정책 효과가 낮을 거라는 전문가분들의 판단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왜 그런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주식시장은 다시 굉장히 복귀를 다 한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주식시장이 완전 복귀됐죠. 네. 네. 2200이죠, 오늘 날짜.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유동성 효과인지 아니면 앞으로 전개될 경제 활동이 네. 이제 곧 정상화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코로나19가 오기 전 작년 수준을 뛰어넘어서 경기 사이클이 이제 계속 고공행진을 할 거를 미리 반영한 건지 이제 이거는 좀 불확실합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유동성 효과라는 게 지금 질문 주신 게 2008년 금융위기 때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결이 좀 다릅니다. 통화정책이. 그러니까 아까 그 부채가 200%에서 전 세계 부채가 지금 300%가 넘었다고 그랬고 그게 이제 400% 아마 올해 돼 있을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부작용들이 나타날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2008년에 200%에서 돈을 풀 때랑 또 부채를 풀 때랑 또 정부가 재정 지출을 막 할 때랑 300%에서 할 때랑 똑같다면 그거는 조금 아닐 수 있다. 똑같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화정책 같은 경우도 저희도 통화정책을 와치하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가령 GDP 대비 저희 총통화 같은 걸 많이 보거든요. 총통화라는 것은 이제 본원통화가 있고요. 원래 이제 은행이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돈을 찍으면 이제 본원통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본원통화는 한국은행이 찍은 화폐, 돌아다니는 우리 주머니 속에 있는 화폐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이 혹시라도 예금 인출이 일어나면 중앙은행에다가 지급준비금이라고 이제 예치를 하거든요. 그것까지도 이제 화폐죠. 돈이 이제 본원통화고 거기에다가 요구불 예금이라 저축성 예금 같은 걸 다 더하면 실질적으로 언제든지 화폐화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머니 2라고 그럽니다. M2 이렇게 하는데 M2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면 자산시장, 경제활동이랑 밀접합니다. 본원통화보다는. 그러니까 돈을 100원을 풀었는데 실제로 돈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돌아다니다 보면 이 돈이 증식이 되잖아요. 이게 서로 거래가 되고 투자가 되고 그러면 그게 소비가 누구의 소득이 되고 그 소득이 또 누군가의 또 소득으로 가고 이러면서 돈이 막 증식되는 거거든요. 돈의 양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본원통화 대비 이 총통화 M2가 몇 배로 증가했느냐를 이제 보는데요.
금융위기 때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그게 미국 같은 경우에 9배였는데 지금 2.5배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라고 계산하면 대략 그때 1조 푼 게 지금은 2,500억밖에 푼 효과가 없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에도 본원통화는 3배가 풀립니다. 3배를 찍어냈는데 총통화, 아까 말씀드린 M2는 향후 올해 내년에 25%밖에 증가 안 해요. 금융위기 때는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한 5배를 4배 이상을 풀었는데 5배 가까이 풀었는데 총통화가 그래도 제법 증가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본원통화 은행에서 찍은 돈이 실질 유동성으로 우리가 흔히 유동성 뭐 그러는데 그 유동성을 그냥 M2로 봐도 되거든요. 유동성으로 증폭되는 그 배수, 승수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돈을 이만큼 풀었는데 옛날에는 이만큼 유동성이 증가했다면 지금은 그것보다는 적게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 효과가 조금 적을 거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거고 이 책에서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요. 대신에 이번에는 중앙은행이 그걸 아니까 연준이 다 아니까 이걸 뜸을 들이면서 길게 조금씩 풀면 효과가 없다. 한 번에 어차피 풀 거면 단번에 풀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빠른 기간 내에 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소위 GDP 대비 총통화 비율이 금융위기 때는 7년 만에 한 15%포인트가 증가했는데 경제 규모 대비 유동성의 비율이 50%에서 한 65%로 증가하는데 15%포인트 증가하는데 한 7년이 걸렸다. 7년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근데 지금은 3년 걸립니다. 올해 내년 후년이면 바로 증가. 그러니까 한 2배속으로 그 정도로 단기간에 돈을 많이 푼 거죠. 지금 작가님 질문 주셨던 왜 주식시장이 이렇게 단기 급반등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부분에서는 그때 10여 년 전보다는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다. 짧고 굵게 풀어. 짧고 굵게 확 압축적으로 풀었는데 문제는 그때에 비하면 앞으로 이제 돈을 더 풀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낮다고 보거든요. 여력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거든요. 금리도 다 낮췄죠. 각국 중앙은행들 ECB라든지 연방준비위원회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뭐 영국이라든지 BOJ 일본 중앙은행이라든지 4대 중앙은행이거든요. 이런 4대 중앙은행들이 자산을 매입한 게 꽉 차 있어요. 지금. 중앙은행의 창고에 뭔가가 유가증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꽉 차 있는 정도가 저희가 볼 때는 조금 더 이상 살 수도 있는데 사면 효과가 굉장히 낮은 거죠. 가령 이런 걸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본이나 ECB, 유럽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펼치고 그다음에 양적 완화, 시장에서 자산을 매입해서 돈을 찍어서 자기 돈으로 찍은 돈으로 이제 자산을 사주는 거죠. 국채도 사주고 뭐 주식도 사주고 뭐 다 사주는데 회사채도 사주고 그것 때문에 경제가 좋아졌냐 최근에 단지 그 이유 때문에 그 증거가 희박해요. 최근 수년간. 그러니까 일본 경기가 잠깐 반짝하고 좋았죠. 유럽 경기도 반짝하고 좋았죠. 그런데 그 좋은 이유가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서 그것 때문에 좋아졌냐. 물론 그것도 한 이유 중에 하나지만 그것보다는 유로화의 약세라든지 전 세계 경기가 좋아진 효과라든지 미국 경기가 좋다 보니까 일본이나 유럽의 독일 자동차가 미국에 잘 수출되고 그런 효과가 그 위에 더 큰 거지 돈만 풀어서 그게 좋아졌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 분석해 보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돈을 푼 효과, 전 세계 경제는 별로 안 좋은데 돈을 푼 그 효과 때문에 경제가 활활 타오를 거냐? 그렇게만 보기는 뭔가가 논리적으로 부족하다. 활활 타오르겠는데 좀 빨리 꺼질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빨리 꺼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더 풀 여력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재정 정책도 아까 부채 비율 보셨지만은 부채 비율이 올라가 있으니까 특히 국가 부채가 늘었거든요. 특히 선진국 국가 부채가 늘었습니다. 선진국 국가 부채가 늘었는데 더 늘었어요. 이번에 탑을 더 싼 거예요, 부채 탑을.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선진국들이 더 부채를 찍어내면, 채권을 찍어내면, 국채를 찍어내면 이제 금리가 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의 투자 활동을 정부가 민간이 투자할 돈을 끌어다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축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밀어내는 효과. 민간이 쓸 돈을 정부가 다 가져가는. 그러면서 이제 경제 비효율이 발생되고. 그래서 좋은 기업은 좋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이라든지 체력이 약한 기업들은 약해지고. 뭐 이렇게 되는 부작용들이 10여 년 전보다는 훨씬 많이 나타날 확률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투자는 두 가지잖아요. 네. 주식 아니면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네. 어느 게 더 유리한 건가요? 그래도. 저는